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 전 세계적으로 200개의 번역이 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만도 100여 종의 번역본이 있다라고 하는 책. 뭔지 아십니까? 네, 어린 왕자입니다. 그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부르는 큰 찬사 중에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찬사가 있죠. 예,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죠? 이게 단순히 어린이에게만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뭔가 각성을 준다.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 동화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 왕자는 사실 동화가 아닙니다. 동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소재적인 요소이고 또 하나는 주제적인 요소인데, 소재적인 요소는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린이 얘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얘기가 어떤 일을 격려하면, 주제적으로 보면은 특별한 경험, 대부분 고난 같은 것인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얘기죠. 근데 그 성장의 방향은 어디 있냐면 바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동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른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른의 세계가 완성된 세계이고 아이의 세계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세계, 미성숙한 세계, 그러므로 미성년으로서 그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바로 동화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 어린 왕자가 어른을 위한 성장, 그것을 추구하는 이야기인가요? 예, 아니죠. 예. 자, 이 책은 처음 시작될 때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작가가 레옹 베르티에게라고 해가지고 헌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 헌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죠.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겪는 어린이의 성장 서사가 아니라, 어른이 자라고 나서 보니까 이미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 어린이의 어떤 시절에 무엇을 잃었는가, 그걸 회상하고 되돌아보는 이야기가 어린 왕자죠. 어른을 위한 성장 소설, 특히 그것이 디즈니 같은 이야기로 각색이 되면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 판타지 바뀌게 되는데, 그 방향이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어른이 되기 위한, 혹은 어린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통과 제의로서의 미성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세계를 거부하는, 적어도 어른의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그것을 유보하는 세계 이야기라는 점에서 어린이를 미성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성년으로 봅니다. 자, 비성년 화자, 비성년 주인공, 이것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본격 문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왕자를 동화라기보다는 본격 문학으로 볼 수 있는 것. 특히 소설적 이야기라기보다는 시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책이 27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챕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오던 끝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나고 거기에서 어린 왕자를 만났다. 이렇게 소설 속 화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때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오던 끝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심, 이 진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보아뱀이 삼킨 코끼리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른들은 이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나한테 산수라든가 역사라든가 지리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재테크, 그다음에 어떤 뭐 기술, 실용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자기가 보아뱀 그림을 그려줘도 그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핀잔만 듣게 되니까 그런 그림의 세계를 포기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나 나의 진심은, 나의 욕구는, 욕망은 포기되지 않고 마음속 응어리져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진심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바로 만난 사람이 어린 왕자였습니다. 화자가. 이때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 응어리진 진심을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어린 왕자, 이게 바로 문학적인 대상이고, 특히 이런 진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훌륭한 얘기이거나 뭐 위대한 얘기이거나 아니면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소소하고 또 누구에게 드러내기 쉽지 않은
그런 또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기에도 민망한 그런 소소한 마음의 진심,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그런 진심, 그런 것들을 털어놓는 세계, 이게 바로 시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서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설, 또 어린이가 등장하기 때문에 동화,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속성에서 보게 되면은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소소한 이야기의 세계, 바로 시적인 이야기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시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정말 이것은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물, 메타포들이에요. 양이 등장하고, 뱀이 등장하고, 여우가 등장하고, 또 바오밥 나무가 등장하고, 꽃이 등장하죠. 그 하나하나의 사물들은 하나하나의 어떤 세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의 사물이 뒤에 거느린 또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시적이라고 하죠. 특히 여우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특별한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특히 여우는 여기에서 현자로서 등장하죠. 길들이기,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현자예요. 그 얘기를 잘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그 얘기를 수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우의 그런 화법은 굉장히 논리적인 화법이에요. 자, 그러나 여우보다도 더 바로 뱀입니다. 어린 왕자에서는 뱀이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죠. 맨 처음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등장하는데, 그 보아뱀 말고 어린 왕자가 지구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만났던 뱀, 그 뱀이 맨 마지막 부분에는 어린 왕자를 다시 그 별로 되돌려주는, 죽음을 선사하는, 선물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등장을 합니다. 자, 죽음을 선사한다, 죽음을 선물한다, 잘 이해되지 않으시죠? 어린 왕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이야기하니? 마치 뱀이 선물인 것처럼, 죽음이 선물인 것처럼 너를 네가 살던 곳으로 되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면서 말합니다. 언뜻 보면은 죽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어린 왕자도 그 얘기가 처음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뱀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면 점점점 말줄임표가 많아요. 침묵, 여백, 말줄임,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여우처럼 논리적으로 그 얘기를 진술하기에는 거기에는 숨겨진 우주의 신비, 생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말로 발화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인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고 하는 것은 화법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우가 이 지상 세계에서 최고의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현자, 다시 말하면 철학자 캐릭터로 등장한다고 한다면, 뱀은 그 여우가 말할 수 있는, 여우의 그 논리적인 화법을 통해서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너머의 어떤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야기 될 수 없는 이야기 될 수 없는 그런 진실,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충분히 발화하지 못하거나 발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이 말줄임표 형태로 되어 있고 침묵의 형태로 되어요. 그것은 음미해야 되는 말이고, 설득당하고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음미해야 되는 말이고, 명상해야 되는 말이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